가천대학교 길병원 최우성 교수님이시고요. 최우성 교수님은 어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천대학교 길병원 응급중환자실 실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 풍부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아마 재미있고 알찬 강의를 좀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우성 교수님께서 해 주실 강의는 아마 중환자실 그리고 응급실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쇼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미징을 통해서 어떻게 쇼크를 치료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런 아마 재미있고 알찬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길병원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우성이라고 합니다. 현재 응급중환자실에서 전담 전문의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인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시에서 이렇게 응급중환자 영상학회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 또는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들이 쇼크 스테이트에 빠졌을 때 그 쇼크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매니지를 했을 때에 시약 환자들의 리스판스를 평가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인제 보통 중환자실이라고 생각을 해서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환자들의 상태가 안 좋다 내지는 간호사 선생님들이 "BP가 떨어진다. 새추레이션이 떨어진다. 쇼크 스테이트에 빠졌다."라고 노티가 와서 환자한테 가 보면 하트 레이트가 많이 떠 있고 아테리얼 프레셔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새추레이션이 떨어져 있고 이런 상황들에 봉착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스테이트에 있는 환자들은 네 이렇게 인퓨전 펌프나 내지는 다양한 약들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주렁주렁 달고 있으면서 주변에 이런 어시스티드 디바이스를 갖다가 주렁주렁 달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전공의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보통 우리가 쇼크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바이탈이 흔들린다거나 BP가 떨어지고 새추레이션이 떨어지고 멘탈이 처지는 등등의 증상들을 갖다가 아울러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쇼크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명확하게 하고 매니지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두 익숙하시겠지만 쇼크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쇼크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그 쇼크 스테이트를 갖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클루를 갖다가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결국에 쇼크이란 것은 블러드 플로우의 저하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엔드 organ으로 가는 티슈 옥시전 엔드 organ의 티슈 옥시전 디맨드나 티슈 옥시전 서플라이 미스매치가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글로벌하게 하이퍼퍼퓨전, 티슈 하이퍼퍼퓨전이 생기면서 에어로빅 사이클이 어네어로빅 사이클의 전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메타볼라이트의 증가가 있거나 내지는 티슈 엑시도시스가 발생하는 그런 전반의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쇼크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어 이런 쇼크를 갖다가 환자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장 이 환자를 갖다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CT를 당장 찍는다거나 내지는 랩을 갖다 당장 한다거나 했을 때 우리가 환자가 상태가 점점점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혈액 검사를 해도 결국에는 검사가 뭐 2 시간, 뭐 2 시간 반 있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영상을 찍고 싶어도 당장 찍지 못한다거나 내지는 환자의 바이탈이 너무 언스테이블해서 결국에는 환자를 갖다가 이송해서 찍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샥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샥의 접근을 갖다 해야 되는데요. 많이 안 알려진 대로 일단은 샥의 클래시피케이션은 보통 4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유명한 거죠. 디스트리뷰티브 샥과 카디오제닉 샥, 하이포볼레믹 샥, 옵스트럭티브 샥 이 4 가지로 나누게 되겠고 디스트리뷰티브 샥은 septic 샥과 non-septic 샥. non-septic 샥은 보통 우리가 만나게 되는 누로제닉 샥이나 아나필락틱 샥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겠고요. 카디오제닉 샥 같은 경우에는 카디오마이오패식, 아리스모제닉, 메카니컬 3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이포볼레믹 샥은 해모리직 샥과 난해모리직 샥 특히 인제 GI 로스나 스킨 로스들을 통해 가지고 난해모리직한 하이포볼레믹 샥이 있을 수가 있겠고 카디악 탐폰이라든가 텐전 뉴모소락스 같은 여러 가지 옵스트럭티브 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4 가지 샥을 갖다가 우리가 일단은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서 어떤 종류의 샥이 환자한테 이런 상황에 미치게 됐는지를 갖다가 차근차근 찾아 나가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프로토콜은 러시 프로토콜이 되겠죠. 익숙하신 대로 잠깐만 이거에 대해서 언급만 하자 하면은 러시 프로토콜의 베이직 컨셉은
결국 우리 몸을 탱크와 펌프, 파이프 세 가지로 나눠서 탱크는 바스큘러 인트라바스큘러 스테이트 볼륨 스테이터스, 펌프는 카디악 펑션, 파이프는 바스큘러 페이턴시를 갖다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탱크의 평가를 위해서 IVC 다이메트를 재고 앱도멘 내지는 렁을 초음파를 통해서 플루이드 콜렉션을 갖다 확인하게 되고요. 펌프는 에코카디오그래피를 통해서 그 카디악 펑션을 갖다가 평가하게 되겠죠. 파이프는 이제 바스큘러 페이턴시를 보게 되고 디페인 스롬보시스라든가 내지는 풀모너리 엠볼리즘 등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볼레믹 샥이나 카디오제닉 샥, 옵스트럭티브 샥, 디스트리뷰티브 샥 네 가지 타입에서 펌프와 탱크와 파이프의 어떤 특징들을 갖다가 나누어서 우리가 이제 샥의 클래시피케이션을 갖다 나누게 되고, 하이퍼볼레믹 샥은 결국에는 뭐 볼륨 스테이터스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트 입장에서는 컴펜세이션을 위해서 하이퍼 컨트랙터하게 하트가 뛰고 하트 레이트가 빨라지고, 그리고 IVC의 다이메터가 줄어드는 볼륨 스테이터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IVC 다이메터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요. 카디오제닉 샥 같은 경우에는 하트 펑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젝션 프랙션이 떨어지고 하트의 컨트랙틸리티가 떨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옵스트럭티브 샥은 결국에는 리턴되는 프리로드가 떨어지는 프리로드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어떤 베스를 블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트 입장에서는 프리로드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하이퍼 컨트랙타일한 하트의 무브먼트를 보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일 것이고, 디스트리뷰티브 샥은 얼리 셉시스의 경우에는 컴펜세이션을 위해서 하이퍼 컨트랙타일 하트를 보이게 되겠지만, 레이스트 셉시스 스테이트에서는 마이오카디얼 디스펑션이 생기기 때문에 하이퍼 컨트랙타일한 하트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항상 보게 되는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익숙한 러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은, 익스텐디드 러시 프로토콜은 결국에는 스트로크 볼륨의 메저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러시 프로토콜을 통해서 쇼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이에 대해서 뭔가 인제 세라피우틱 인터벤션을 했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쇼크 스테이트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소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얼마만큼의 리스폰스를 보이냐를 평가를 하고 그에 맞춰서 추가적인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쇼크이라는 것은 티슈 옥시즌의 엔드 티슈의 옥시즌 디맨드와 서플라이 미스매치가 발생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우리가 그래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은 옥시즌 딜리버리에 관여한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지가 필요합니다. 티슈 옥시즌 딜리버리는 결국엔 아테리얼 옥시즌 콘텐츠와 카디악 아웃풋,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중에 아테리얼 옥시즌 콘텐츠는 결국에는 헤모글로빈, 오토 캐링 캐퍼시티를 가지고 있는 헤모글로빈이 얼마나 충분하게 있는가, 그리고 폐를 통해서 벤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옥시즌이 충분하게 인제 아테리얼 블러드에 가스 익스체인지가 되는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역할이 되겠지만, 카디악 아웃풋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환자한테 얼마나 적정량의 블러드 플로우가 또 엔드 올간, 엔드 티슈에 전달이 되는가를 통해 가지고 이 전달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런 티슈 옥시즌 디맨드와 서플라이 미스매치를 해소해 주는 가장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카디악 아웃풋이라는 건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하트 레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쇼크 스테이트의 환자에게 세라피우틱 인터벤션을 진행을 했을 때 스트로크 볼륨의 차이가 얼마만큼의 어떤 호전을 갖다가 보이게 되고 증량이 되는가를 갖다 메저링을 통해 가지고 쇼크의 리스폰스를 파악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스트로크 볼륨이라는 것은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에서 엔드 시스톨릭 볼륨을 뺀 그만큼의 볼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엔드 다이아스톨릭 볼륨과 엔드 시스톨릭 볼륨에 관여하는 팩터들이 뭐가 있는가 본다면 결국엔 프리로드,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돌아오는 프리로드와 하트 자체의 컨트랙틸리티, 그다음에 애프터로드, 이 세 가지가 관여를 갖다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하트 레이트가 결국에 카디악 아웃풋을 관여하는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스트로크 볼륨을 갖다 메저링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초음파를 통해서 메저를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익스텐디드 러시 VTI 타임 벨로시티 타임 인테그랄이라는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스트로크 볼륨 메저링 할 때 그 메저링 하는 도구로서 도플러 울트라 사운드를 사용을 하고, 이는 블러드 플로우를 캐치를 해서 플로우의 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도플러를 통해 가지고 재게 됩니다. 스케마틱하게 봤을 때는 우리가 파라스타놀 롱 엑시스를 봤을 때
레프트 벤트리큘러 아웃플로우 트랙을 스키마틱하게 하나의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스톨릭 페이지 전체를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는 블러드 플로우의 볼륨을 갖다 전체를 잰다 그러면 그게 결국엔 스트로크 볼륨이 되겠죠. 스트로크 볼륨을 갖다가 이 원통형 모양의 이런 실린더의 볼륨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됩니다. 결국엔 실린더의 볼륨을 갖다 구하려고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결국엔 볼륨이 되겠고 LVOT의 레프트 벤트리큘러 아웃플로우 트랙을 갖다가 트랙의 다이아메트를 구한 다음에 요걸 갖다 나누기 2 하면 결국에 반지름이 되겠죠. 반지름 파이 r 제곱을 하게 되면은 LVOT의 밑편의 면적이 될 것입니다. 면적 곱하기 높이가 결국엔 볼륨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결국 스트로크 디스턴스 이 높이를 갖다가 길이를 갖다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LVOT의 벨로시티 타임 인테그럴 우리가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통해 가지고 이 스트로크 페이지 동안에 플로우를 갖다가 메저링을 할 수가 있고 이 플로우를 쭉 트랙을 통해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결국에 속도란 건 시간 곱하기 거리죠. 시간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이 속도를 시간으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디스턴스 거리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엔 실린더 높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LVOT 다이아메터를 통해서 면적을 구하고 VTI를 구해 가지고 높이를 구하면 시스톨릭 페이지 전체의 스트로크 볼륨을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스톨릭 페이지의 스트로크 볼륨을 갖다가 구할 때 어느 부분을 밑변으로 잡을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스트로크 볼륨을 갖다가 실질적인 하트의 스트로크 볼륨을 구할 때 있어 가지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가장 정확하게 스트로크 볼륨을 구할 수 있는 다이아메터를 재는 곳은 결국엔 레프트 벤트리큘러 아웃플로우 트랙 요 부분에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길이는 결국에는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에서 에올틱 밸브가 보이는 요 스탠다드 뷰에서 LVOT 요 부분의 길이를 갖다가 직접 재 가지고 나누기 2를 하면은 밑변의 넓이의 2분의 1 반지름을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렇게 일단 반지름을 구하게 되고요. 4챔버 뷰에서 조금 프로브를 매니플레이션에서 5챔버 뷰를 갖다가 우리가 잡은 다음에 그쪽에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대면은 결국에는 벨로시티 속도가 시스톨릭 페이지 동안 요렇게 나오게 되고 요 부분 전체를 갖다가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트래킹을 하게 되면은 초음파 기능 속에서 TVI 타임 벨로시티 인테그랄을 구할 수 있는 자동적으로 구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엔 스트로크 디스턴스를 갖다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레프트 벤트리큘러 아웃플로우 트랙의 벨로시티 타임 인테그랄은 헬시 페이션트 60kg 기준으로 했을 때 일반적인 성인 봤을 때는 18에서 22cm 정도가 정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물론 하트레이트도 이제 카다가 없이랑 관여를 하기 때문에 보통 55에서 95회 정도의 정상 하트레이트에서 LVOT, VTI는 한 18에서 22cm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갖다 만났을 때 샥 스테이트의 환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일단 환자의 샥 클래시피케이션을 갖다가 먼저 접근을 해보고 샥의 타입을 갖다가 고민을 해본 다음에 환자의 베이스라인 LVOT의 VTI를 일단 잽니다. VTI를 재고 난 다음에 샥의 클래시피케이션에 맞게 우리가 샥 매니지를 해주게 되겠죠. 하이퍼볼레믹 샥이라든가 아니면은 디스트리뷰티브 샥 같은 경우에는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먼저 해주게 될 것이고요. 뭐 카디오제닉 샥이라 그러면 아이노트로픽 에이전트를 갖다가 트라이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매니지를 해주고 다시 LVOT의 VTI를 갖다 리이밸류에이션 해서 실제적으로 스트로크 볼륨이 VTI가 15%에서 20% 이상 이제 증가가 되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해주고 있는 처치가 의미가 있는 처치가 되겠고 환자가 내가 지금 해주고 있는 세라피틱 인터벤션의 리스판스를 제대로 보이고 있구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될 것이고요. 만약 그런 리스판스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샥의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누는 데 있어 가지고 뭔가 조금 에러가 있었거나 내지는 내가 지금 해주고 있는 처치가 좀 불충분한 처치이구나. 그래서 충분한 플루이드를 갖다 좀 더 챌린지를 해준다거나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스트로크 볼륨을 증량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아라.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랭크 스탈린 커브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가 하이퍼볼레믹 스테이트에 있었을 때는 플루이드를 갖다 같은 양을 증량을 시켜줘도 리스판스가 좀 크게 되겠죠. 만약에 환자가 노모볼레믹 스테이트에 있다 그러면은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을 해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스트로크 볼륨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환자가 LV 펑션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하이퍼볼레믹 스테이트여도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 해 줬을 때 스트로크 볼륨이 실질적으로 많은 양 증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LV 펑션 자체를 갖다가 정상 수준까지 올려주는 애노트로픽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리서시테이션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요렇게 스케마틱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LVOT, VTI를 갖다 메저먼트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근데 리미테이션이 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가장 큰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는 LVOT 다이나믹 옵스트럭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LVOT 다이아메터를 갖다 잰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 같은 경우에는 하트의 그 세프툼이 굉장히 두껍고 안테리어 그 마이트럴 밸브의 안테리어 모션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스트로크 페이지에서 스트로크 볼륨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바이탈이 언스테이블해지는 경우라 LVOT의 다이아메터를 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스트로크 볼륨을 메저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환자의 하트에서 나가는 볼륨을 갖다가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메저링을 통해서 스트로크 볼륨을 재는 것이 조금 현실 맞지 않고요. 모더레이트 투 시비어 에올틱 밸브 리거지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스트로크 볼륨이 일정 이상 나갔다 하더라도 그의 일정 이상이 다시 리거지테이션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서큘레이팅 볼륨에 충분히 그 반영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바뀌었네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서브스티튜트로 에올틱 밸브 바로 에올틱 밸브에 나가는 스트로크 볼륨을 재는 것이 아니라 디센딩 에올타 쪽에 펄스 웨이브 도플러를 재서 그쪽에 타임 벨로시티 타임 인테그랄을 통해 가지고 스트로크 디스턴스를 재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인제 에올틱 밸브를 통해 스트로크 볼륨이 나가는 양의 한 30% 정도는 카로티드 아터리나 브라키오세팔릭 아터리 쪽으로 플로우가 빠질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70% 정도가 디센딩 에올트로 갈 것이고 그래서 정상 VTI는 18cm이 아니라 한 12c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러시 벨로시티 타임 인테그랄 프로토콜의 결론입니다. 일단은 환자가 헤모다이나믹하게 인스타빌리티를 보이게 된다 그러면은 러시 프로토콜을 통해서 환자의 샥 스테이터스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하게 되고 베이스라인 VTI를 메저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샥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른 세라피틱 플랜을 정하고 그에 따라 리서시테이션을 시행해 주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의 그 VTI를 다시 재서 LVOT의 VTI를 다시 재서 얼마만큼의 리스판스를 보이는가를 갖다가 체크를 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매니지를 갖다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골은 정상 수준의 VTI 보통 한 18cm 이상 정도 될 때까지 매니지를 갖다 해 주시는 게 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케이스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9세 여자 환자였고요. 카디악 어레스트가 발생한 환자였고 맨 처음에 인제 저혈당 의심 신고 후 119 도착 당시에 BS는 140이었지만 앰뷸런스 탑승 직후에 피해 발생해서 CPR을 시행을 했고 로컬 병원 도착 후에 인제 이니셜 리듬의 AC도를 체크해서 CPR 지속하고 ROSC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CAG를 시행한 후에 COD 원베슬 디지 RCA 테리토리에 90% 이상의 인제 튜뷸러 스테노시스가 있어서 그쪽에 대한 치료를 하고요. 대신 이후에 인제 하트 페일리어가 지속이 되고 풀모널 이데마가 지속이 되고 하이퍼칼레미아가 지속돼서 CRRT에서 본원으로 트랜스퍼 온 케이스였습니다. 언더라잉 히스토리는 하이퍼텐션 DM, CKD가 있었고요. 오른쪽 발에 DM풋으로 인한 앰퓨테이션이 있던 환자였습니다. 꽤 오랫동안 저희 병원에 계셨었습니다. 일단 이니셜에 TTM을 한 5일 정도 진행을 했고 하이폭식 브레인 인저리가 있어서 인제 스테이터스 에필립티쿠스 계속 지속이 돼서 AED를 사용을 하고 있었고 HD를 통해서 인제 일렉트로라이트 임밸런스를 교정을 했지만은 바이탈이 중간에 플럭추에이션이 많이 심해서 CRT로 바꿨다가 다시 HD로 컨벤셔널 HD로 교환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뭐 이런 센트럴 인서션 PICC HD랑 캐스 인서션 등등을 위한 프로시저를 진행을 했고 그 사이에 뉴모니아라든가 UTI 또는 UTI에서 인제 칸디다 등등이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안티를 사용하고 있었고 어레스트 1이 결국엔 MI였기 때문에 듀얼 플레이틀릿을 사용하고 있던 환자였습니다. 환자가 점점 바이탈이 흔들린다는 인제 그 노티를 받고 환자의 플로우를 갖다 쭉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스톨 PP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고 그 저희 전공의사님이 인제 하이드레이션을 지속을 하고 CRT 세팅을 갖다가 BFR을 점점 줄이면서
울트라 필트레이션 레이트를 갖다 점점 줄여서 이 양을 갖다 줄임에도 불구하고 바이탈이 잘 호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RBC랑 FFP 트랜스퓨전을 하고 노레피네프린을 달아도 사실 바이탈이 잘 호전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랩은 이랬었고요. 토비가 약간 토탈 빌름 올라가고 크레아틴은 이전에 CKD가 있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베이스라인 CKD도 크레아틴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고 CRP는 24.05, 프로카시토닌 82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좀 시비어 셉시스 스테이트의 환자로 판단이 됐었습니다. 엑스라이 상에서는 바이라테랄 힐라 헤지니스가 보였고 라이트 로어렁 쪽에 헤지니스가 레프트 로어렁 쪽에 마일드한 헤지니스가 엑스레이상에서 보였는 환자였었고요. 일단 환자한테 가서 IVC 다이아메터를 갖다 쟀을 때 IVC 다이아메터는 2.1cm 정도로 상당히 많이 디스텐션돼 있었고 IVC 플랫소라를 보이는 상태였고 다이아메터는 2.1cm 정도 됐었습니다. 엠모드로 봤을 때도 플랫소라를 보이는 환자였습니다. 포첸보뷰를 봤을 때 사실 LV 펑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었고 이젝션 프랙션은 어프록시메이틀리 50% 정도 됐었고요. 특징적으로는 이분은 원래는 정상적인 하트 같은 경우에는 LV 사이즈와 RV 사이즈가 1대 0.6 정도로 줄어들어 있어야 되는 건데 RV 쪽에 임팍이 있었던 환자였기 때문에 RV 사이즈가 좀 커져 있었고 아마도 RV의 시스토릭 프레셔를 갖다 직접 재보진 않았지만 RV 스트레인이 좀 걸려있던 상태였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IVC 다이아메터가 좀 많이 늘어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렁 쪽에 초음파를 댔을 때는 A라인이 보이고 멀티플 B라인이라든가 내지는 뉴모닉 컨솔리데이션이 딱히 보이진 않았지만 레프트렁 쪽에서는 약간 스캔티하게 플루랄 이퓨전이 보이고 그리고 레프트 로어렁 필드 쪽에 에어레이션, 뉴모닉 컨솔리데이션 소견들이 보이는 뉴모니아가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앱도멘 쪽에서는 딱히 프리플루이드가 보인다거나 다른 패솔로지가 보이진 않았었고요. 레프트 쪽에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올타 쪽을 봤을 때도 에올타가 많이 커져 있거나 애뉴리즘이 있다거나 다이섹션이 있다거나 그런 블리딩을 일으킬 만한 그런 소견은 특별하게 보이지 않았고요. 롱지튜드널하게 봐도 딱히 그런 플랩이나 그런 건 보이진 않았었습니다. IVC 다이아메터를 쟀을 때 죄송합니다. LVT 다이아메터를 쟀을 때 이 환자는 1.8cm 정도 됐었고요. LVT VTR을 재봤더니 18.3cm 정도, 노멀 레인지의 아주 로어 리미트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은 46cc 정도, 카디악 아웃풋은 하트레이트를 감안했을 때 2.5 리터 퍼 미니트, 카디악 인덱스는 1.3 정도 돼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랑 카디악 인덱스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사실 저한테 연락이 받기 전까지는 환자한테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도 해줬고 RBC나 FFP 트랜스퓨전도 해줬기 때문에 볼륨에 대한 볼륨 리서시테이션 상당히 많이 해준 상태여서 볼륨을 더 추가적으로 주기에는 좀 고민이 됐었던 상태고요. 그래서 노르핀을 증량하고 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을 때 LVT VTI는 26.8cm으로 많이 높아졌고 스트로크 볼륨은 재봤을 때 68cc 정도, 카디악 아웃풋은 5.1 리터 퍼 미니트, 카디악 인덱스는 2.5 정도, 2.6주 정도 돼서 정상 수준으로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노레피네프린을 통한 바소프레서를 사용하는 것이 이 환자한테 어떤 의미 있는 세라피틱 인터벤션이 됐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날 이후에 한 하루 있다가 PICC 통해서 컬처 결과가 나왔는데 스타필로코커스가 발생됐고 이 환자가 보였던 septic 샥의 원인은 카테터 어소시에이티드 블러드스트림 인펙션이었다는 걸로 저희는 결론을 지었습니다. 해서 카테터는 체인지하고 안티바이오틱스는 반코바이신을 추가하는 치료를 갖다 진행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69세 남자 환자였는데 일단 페인트니스로 응급실에 내원했었고요. 이 환자는 사실 입원하기 이틀 전에 DM ESRD가 있어서 이제 투석 중인 환자였는데 로컬 방문하고 나서 그때 BP가 떨어져서 저희 응급실 내원했었는데요. 워크업을 쭉 하다 보니까 어쿠트 스프라티브 파로타이티스 오른쪽 턱 쪽에 있어가지고 입원 치료를 권유를 드렸는데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좀 떨어지시고 이제 자이퇴원 하셨던 분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페인트니스가 지속되고 제너럴 리케에서 너무 심하게 지속돼서 입원 치료하고 싶다고 저희 병원에 다시 오셨던 케이스였습니다. 언더라잉 히스토리는 COD 3베슬 디지즈, 스텐트 인서션을 한 케이스였고요. 하트 펑션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ESRD가 있어서 투석 중인 환자였고 그날 찍은 사진 쪽에서는 이렇게 플루런트한 퍼스가 나오면서 주변으로 블러드 디스차지
가 인제 많이 보이는 이런 환자였습니다. CT를 찍었을 때 라이트 파로티드 글랜드 쪽에가 이너스가 굉장히 심하고 스웰링도 굉장히 심하고 다행히 그래도 인제 에어액에 밀린다거나 옵스트럭션 소견은 보이지는 않아서 일단 플랜은 안티를 사용을 하면서 제너럴 워드에 입원시키고 인제 경과를 지켜보면서 보자였는데 워드에 입실한 다음부터 환자가 점점 BP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워드에서 지금 바이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플루이드 리서치 스테이션에도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중환자실로 전실된 케이스였습니다. 와서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뉴모니 인필트레이션이 심하지 않지만 레프트 로어 렁필드에 약간 헤지니스가 보였고요. ABG상에서는 메타볼릭 엑시도시스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 아마도 하트레이트 레스피레이터 레이트가 좀 빨랐지 싶습니다. 그래서 인제 표톤 올라갔지만 피쇼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요. 크레아틴은 베이스라인이 워낙에 높았던 분이시고 CRP는 여전히 높은 상태, 프로칼시토닌도 약간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됐던 환자분이었고 사실 저희가 많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는 COD 쓰리 베슬 디지즈 히스토리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카디악 에티올로지를 좀 보고 싶었는데 사실 트로포닌아는 그렇게까지 크게 오르지는 않았던 환자였습니다. 올해 6월 달에 마지막으로 했던 에코 파인딩은 이젝션 프랙션이 28%까지 떨어져 있던 환자였고요. 그리고 LA랑 RA가 많이 커져 있는 상태, 그다음에 그레이드 2의 다이스톨릭 디스펑션을 보이는 환자였습니다. 환자를 그래서 인제 일단은 IVC 다이메터를 재려고 봤는데 IVC가 상당히 많이 좁아져 있었고 다이메터는 한 1.2cm 정도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맨 처음에 고민을 좀 했던 게 이 환자는 분명히 LV 펑션이 시스톨릭 펑션이 떨어져 있을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IVC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이렇게 좁아져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볼륨 스테이터스가 떨어져 있다거나 내지는 sepsis로 인한 서드 스페이스 로스가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고요. 에코를 포챔버브로 접근했을 때 실질적으로 인제 글로벌 하이포카이네이즈가 보였고 이젝션 프랙션은 어프록시메이트리 한 30% 정도로 체크가 됐습니다. 6월 달에 했던 에코랑 LV 펑션은 큰 차이가 없었던 환자였고요. 이 환자도 라이트렁 쪽에서는 특별하게 패솔로지가 크게 보이지는 않는 환자였지만 레프트렁 쪽에서는 약간의 이퓨전과 뉴모닉 콘솔리데이션이 보였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모리슨즈 포치에서는 플루이드 컬렉션 딱히 보이지는 않는 환자였지만 레프트 모리슨즈 포치에서는 약간의 플루이드 컬렉션이 좀 보이는 환자였고 하이퍼볼레믹 스테이트 이거나 디스트리뷰티브 샥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P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랩을 다시 한번 봤을 때 딱히 헤모글로빈이 죄송합니다. 어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하이퍼볼레믹 스테이트 뭔가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앱도만 안쪽에 쌓여 있는 프리플루이드가 P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LVT 다이아메트를 재봤을 때 약 1.9cm 정도 됐었고요. LVT VTL을 재봤더니 13cm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스트로크 볼륨은 33cc, 카디악 아웃풋은 2.6 리터 퍼 미니트, 카디악 인덱스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셀라인 하이드레이션 1리터를 하고 그래도 BP가 오르지 않고 300cc까지 추가를 더 한 다음에 재봤을 때 이 다음 사진은 제가 로스가 돼 가지고 첨부는 하지 못했는데요. LVT VTI는 한 15cm 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스트로크 볼륨도 많이 오르지는 않았고 카디악 아웃풋이나 카디악 인덱스도 원하는 만큼의 사실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은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르지는 않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르피네프린을 좀 사용을 하고 나서 볼륨 바이탈이 좀 회복이 됐는데요. 일단 이 환자는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해 보니까 첫 번째 응급실 내원 이틀 전부터 첫 번째 응급실에 내원한 날짜 이후에 이틀 있다가 다시 또 내원을 했죠. 4 일가량의 파로티드 글랜드 쪽에 인제 스프러티브한 인펙션이 굉장히 심하고 뭐가 계속 나와서 통증도 있고 맛도 이상해서 결국엔 식사를 갖다 4 일 내내 거의 다 못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많이 발생하는 일이긴 한데 보통 응급실에 환자들이 내원을 하게 되면은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동안에 NPO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워크업이 진행되거나 인제 또 다른 임상과들과의 디스커션하는 과정 중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또 NPO가 지속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환자가 상당히 디하이드레이션이 굉장히 심한 상태에서 하이포볼레믹 스테이트로 빠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플루런트 파로티다이티스 때문에 발생한 septic 쇼크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도 좀 의심이 됐고 거기다가 LVSD 3 베슬 디지즈이기 때문에 하트의 컴펜세이션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샥 스테이트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적절한 양의 플루이드 리서시테이션과 콜로이드를 주고 안티바이오틱스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계속 사용을 해서 환자는 바이탈을 조금 회복을 하고 지금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많이 익숙하신 거긴 하겠지만 일단은 러시 프로토 환자 쇼크 스테이트의 환자를 만났을 때 러시 프로토콜을 통해서 시약의 클래시피케이션을 카테고라이제이션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뭔가 세라피우틱 인터벤션을 할 때 VTR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한 세라피우틱 인터벤션이 환자한테 얼마만큼의 리스폰스를 주는가를 갖다 파악해 가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쇼크 스테이트의 환자의 진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제 데피니트하게 시약의 코즈를 이밸루에이션 하기 위해서 히스토리를 다시 명확하게 해 보거나 피지컬 리그션을 해 보고 랩 파인딩을 보고 CT, MRI 등을 갖다 같이 첨부를 하게 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샥 매니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알차고 실전적인 그런 강의를 들은 것 같습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또는 코멘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제가 좀 실질적인 걸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환자에게서 네. VTI를 재려면 5 챔버 뷰를 봐야 되는데 그 네. 포지션을 취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뭐 포지션을 취하는 팁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수파인 포지션에서 보실 때 이런 VTI를 좀 더 정확하게 재기 위한 그 교수님만의 혹시 팁이 있으면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교수님들도 다 익숙하다시피 이 초음파라는 게 굉장히 오퍼레이터 디펜던시가 큰 그 영상이다 보니까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볼 때는 사실 환자의 포지션을 체인지하기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환자마다 그냥 잘 보이는 뷰를 어떻게든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포챔버 뷰를 갖다가 가능한 스탠더드 뷰로 잡고 거기서 로테이션을 조금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보통 하트가 누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도를 갖다 좀 더 밑으로 내리면서 라이트 로테이션을 시키면은 5 챔버 뷰가 좀 더 잘 나왔던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요. 이게 딱 정형화돼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좋은 노하우, 팁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다른 코멘트나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것으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